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개혁 의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당정 간의 이견이 노출이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첫 번째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부동산 개혁 해달라, 잘해달라. 네네. 예, 그렇게 말했고 선대위 회의에서는 개혁 입법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나온 게 언론중재법도 나왔었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계속해서 지급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지금 이 이재명 표 공약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정책적 의제를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대선이라는 자체가 이런 정책적 의제를 던지고 이 논란을 통해서 서로 논박을 하고 반대하는 측이 있고 이런 좀 건전한 화두들이 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입법 이런 제안들은 정말 이제 그만 그 정쟁화를 대선을 시키지 말고 예. 좀 정책적으로 한번 서로 간에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부동산 입법을 던지신 것 같아요. 뭐 대장도 문제도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입법화해서 할 테니 개발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야당에서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야당에서 또 그걸 반대를 해요. 대장도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쭉 이제 정책적으로 의제가 부딪히면서 좀 건전한 대선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논쟁적인 주제는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혁 입법이라고 볼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든 국민재난지원금 문제든 문재인 대통령과 좀 성급한 차별화에 나섰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네. 또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공격적인 방어, 이 두 가지가 돋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그 자신의 대장동 의혹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털고 가겠다는 의도. 물론 뭐 전혀 생산적인 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뭐 공급 대책, 대규모 공급 대책을 언급한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요 억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부동산 정책의 대안으로서 뭐 조금 제가 눈여겨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전체적으로 그랬다는 뜻이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대통령께서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국가재정법상으로도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국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요건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인 국민재난지원금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문제하고 언론중재법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자신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재갈을 물리겠다라는 걸로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뭐 헌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정치적 아젠다로 들고 나오는 의도가 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은 어쨌든 내용 중에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 무리한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읽었던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뾰족뾰족했는데 좌충우돌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이 되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뜻대로 당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를 선명하게 밝힌 걸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마디 받아주시죠. 예. 그 뭐 그렇게 박하게 좀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제 대선 후보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아젠다다. 말하자면 헌법 부분의 특권, 국회의원들의 특권 부분도 헌법 개정 사항이지만 그 부분도 대선 후보니까 가능한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건 재난지원금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 있잖아요. 성남시장 할 때도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성남시의 빚을 갚고 그 빚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줬던 경험이 있고요. 경기도지사 할 때도 유명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민한테만 유일하게 100% 재난지원금을 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런 행정 경험들을 토대로 확신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세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래 국가 채무를 주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 이제 세수 추계를 해보면 한 40조 정도가 이제 수입이 발생합니다. 세입이. 그래서 아마 그런 여분을 가지고 국민한테 어떤 걸 줄 것인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이어가 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좀 서두르고 있는데 어제 김부겸 총리는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이견을 밝혔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 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총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여건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겠죠.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국민재난지원금의 규모가 뭐 액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한 25조 원 전후가 필요할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604조 아마 4천억 원인가로 지금 현재로 정부안이 제출돼 있는 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올해 예산보다 8.3% 늘린 거고요. 이게 저 세수라든가 이걸로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돼서 사실은 내년 예산의 77조 정도를 국가 채무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조를 다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하니까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선뜻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올해 국가 채무가 956조가 넘었었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1000조가 넘어서는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만 18조가 나간답니다. 23년이 되면 이것도 20조가 넘어선다는 건데 1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국가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원전 사기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이고요. 국민들에게 나누면은 매년 40만 원씩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물가가 언론에 다 나오지만 물가가 지금 3% 정도 해서 상승을 해서 인플레 위험까지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돈을 풀자고 하니까 이게 말하자면 국가 예산을 선거 예산으로 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여건이나 경제력 예산 상황을 살펴볼 때 김부겸 총리가 난색을 표한 것은 저는 뭐 총리로서는 마땅하고 당연한 자세였다, 대응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당연한 대응이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뭐 고민이 있으셨겠죠. 이제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 재난지원금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거를 왜 국가 재난지원금을 국민한테 주는 걸 주냐 마냐에 얘기를 하는 거는 논박 자체가 좀 틀리다.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까 안 할까에 대한 논박으로 가야 된다. 솔직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상황에서 650일을 국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셔서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을 했는데 그러면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국민한테 돈을 주는 걸 주저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후보도 얘기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당정이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재를 한 선대위 첫 회의가 열린 거잖아요. 네네. 예, 거기서 이제 30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 캠프에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많이 그 비판을 했습니다. 뭐 구속 얘기까지 하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이런 그 모두 발언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거 들어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어제 선대위 회의에서 한 말이고요. 거기 이재명 후보도 물론 있었고 다 고만고만한 약점과 장점이 있다. 각 후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다 거기 안에 이재명 후보도 포함된 그런 뜻인데 그렇겠죠. 예. 이렇게 말한 거 들었을 때 소맥까지 같이 드셨다고 해서 마음이 다 풀어졌나 싶었는데 아직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서른 의원님이 굉장히 그 이낙연 후보님하고 하실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과하게 하셨고. 근데 원래 이제 이분 스타일이 좀 뜨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어제 얘기하신 거는
상당히 좀 마음이 풀어지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정도면. 예. 아. 그러니까 고만고만하다는 거는 네. 열심히 해라. 아. 그런 평가들도 있다라는 걸로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은 그 예전에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원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역할을 하겠다는 말을 좀 이렇게 반대급부로 좀 얘기하시지 않았나. 아. 좀 시크하게 댄다하게 뭐 얘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맡으셨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서른 의원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평소에 성격도 그렇고 저 정도면 굉장히 좋게 말씀하시거나 이런 거라는 그렇죠. 건가요? 서른 의원답게 얘기하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 그 보도가 나오냐면 원팀 문제잖아요. 원팀이 예. 과연 특히 이낙연 전 총리 캠프 측과 잘 구성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잘 이루어졌나요? 역시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안에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오늘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더 큰 쓴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약하게 했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어제 코멘트에서는 물리적 결합은 됐는지 모르지만 예. 아직 화학적으로 융합된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이 얘기고요. 네.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진실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서른 의원께서 남미 출장 가시는 거 일정 때문에 그러고 오해시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외형은 갖췄지만 원팀이 되는 게 어떻게 끝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는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겉모습인 거고 서른 의원이 평상시에 되게 솔직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시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고 이 정도면 거의 마음이 풀리신 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런 발언의 수위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예, 단계다. 자연스러운 이렇게. 현상이고 원팀이 흔들린다 뭐 이런 평가를 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는 시선은 이런 겁니다. 여야를 떠나서 쓴소리 할 사람은 확실하게 쓴소리를 하고 예. 국가급 지도자는 그거를 또 포용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준다면 예. 그게 국민들 눈높이 맞을 겁니다. 예. 예. 여러분 저희가 다음에는 그 출연진들 핸드폰 진동으로 잘 아이고, 받고 죄송합니다. 싶사 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제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습이고 어제는 보니까 61.46%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마지막 투표를 하는 날인데 최종 투표율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61.46%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저께 1, 2 양일간 모바일 투표가 약 54.5%, 약 55% 올라왔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계산할 때는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ARS 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녀 선거인단의 25%에서 30%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다고 계산을 합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65%는 훌쩍 넘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열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예. 70%도 넘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70%에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까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질문 항목이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무응답이나 모름 무응답이나 부동층이 있는 건데 이거를 재질문을 해서 유도해서 100%로 끌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무응답층이 25%, 20%에서 25% 된다고 보면 그게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린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무응답층은 제가 볼 때는 주요 후보들의 마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 유보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분들이 다시 질문을 받는다면 1, 2위 후보에게만 집중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성향상 볼 때 약간 중도층이나 중도보수층인 3, 4위에게도 마음이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응답층의 표심이 네 분한테 저는 나누어질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프로테이지가 큰 차이로 어떤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을 거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그 재질문 같은 거는 후보들도 다 동의를 한 사안인가 보죠? 네.
그 뭐 선관위에서 아, 만들 거기 때 정했으니까요? 예, 아. 당 선관위에서 결국에는 분산이 돼서 큰 유불리는 후보들 가히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봅니다. 네. 네.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당이지만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제 재질문 항목에 들어가면 어떤 후보에게 좀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제 전두환, 칭송, 망언, 그다음에 개사가로 상당히 한풀 꺾였거든요. 네. 그 꺾이는 추세를 홍준표 후보께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좀 본인을 돋보이게 할 상승세 모멘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좀 만들지 못하지 않았냐. 아.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홍준표 후보도 뭐 재질문 이런 게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보기로는 조금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런 보수의 어떤 전통성이나 어떤 태도,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마인드들이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두 선택지가 있다면 이 홍준표 후보 쪽이 윤석열 후보 쪽은 안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겠냐? 네. 그러면 유승민 후보 쪽으로 갈 공산이 크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쪽이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지금 논박이 있지만 뭐 당협 위원장들을 총동원해서 뭐 불법 선거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좀 홍준표 후보가 이 마지막 고개를 어떻게 넘을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좀 그러게 보입니다. 예. 예. 당협 그 동원해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논객이죠. 서민 교수,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가 유튜브에 이게 클릭하기 위해서 그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먼저 미리 보기 그냥 장면 같은 거에서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홍어준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홍어라는 발언이 호남 지역 분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인터넷에 도는 그런 말인데 그런 표현을 분명히 본인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각 후보들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이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가 또 그 캠프가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니냐. 사실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특정 지역이나 또 뭐 이런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에게 기자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옆에 하태경 의원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올바르지 않은 발언이다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후보 자체를 비난하는 다른 후보도 있잖아요. 전반적인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게 서민 교수는 죽을 죄를 졌습니다. SNS 안 하겠습니다 해서 유튜브도 다 내렸더라고요. 뭐 썸네일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긴 예. 했던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저 뭐라고 해야 될지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조차도 입에 올리지 않는 용어들을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 달고 사는 거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정치의 품격이라든가 이게 정치 언어의 이 품격이 혼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자기가 하던 방송을 내리고 안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이 해악이 전 국민들한테까지 미치고 예. 전국적으로는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지지 농객의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뭐 의미를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확실히 반성하고요. 예. 국민들한테 확실히 사과해야 되고 후보들이 정치 언어에 대해서 품격을 지키고 금도를 지킨다면은 예. 그런 분들을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망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그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할 것 없이 지도자들이 다들 각성하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는 열려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잘못된 게 아니지만 이런 표현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광주의 그 경선 마지막 전에 가겠다고 말했다가 다시 철회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물려서 계속해서 이 호남 분들에 대한 비하 발언이 그 뭐 측근이라고 할까요? 지지자라고 할까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서민 교수 이분 너무 제가 봐서는 부끄럽고 좀 망측스럽다. 망측스럽고 그리고 본인들 서민 교수 발언들을 보면 가치도 없고 철학도 없어요. 그리고 교수로서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인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 후보 주변의 분들이 계속해서 예. 뭐 대변인도 중도 하차를 했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중도 하차를 많이 했잖아요. 실언과 좀 이런 실수된 발언으로. 근데 이제 서민 교수도 캠프에는 있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한다라는 예. 얘기를 하면서 계속 좀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예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윤석열 후보 주변에 똥파리들이 끓는다라는 파리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파리떼가 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면 결국에 국민들이 판단하기로는 윤석열 후보 자체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번 건은 윤석열 후보 자체는 몰랐다고 하니 하지만 앞으로도 호남 비하나 호남에 대한 어떤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해서 어떤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들은 예.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네,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그 예. 지금 어쨌든 경선 과정이니까 이런 질문도 드리는데 오늘이 말씀하신 당원 책임당원 ARS 투표가 오늘까지고요. 일반 여론조사도 오늘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이 영향을 줄까요? 전파 속도로 볼 때 뭐 오늘까지 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뭐 크게 미치지 않을 걸로 보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련의 구설들이 이 후보들 지지도에 미친 영향을 보면 간단합니다. 2, 3개월 전에 그 후보의 지지율과 지금의 지지율을 비교를 딱 해보면 되는 네. 겁니다. 특히 그 국민의힘의 주요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이게 매체 환경의 특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고 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만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 특정 지역, 특정 대상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의 상식이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벌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어제 오늘의 뭐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미치기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만은 네, 이게 본선까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측 벌써부터 단일화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뜨거운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안철수 대표는 완주 의사를 밝혔고 이준석 대표 최근에 한 발언을 보니까 단일화 선결 필수 불가결 조건 아니고 또 거강권 행세는 해당 행위다. 일벌 100개 하겠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향후 상황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네, 보세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다소 감정적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네. 제가 볼 때 사인의 감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 대표로서 향후 본선 정국까지 감안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셔야 맞는 거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뭐 제가 이렇게 감히 폄하하기는 뭐 좀 그렇지만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것이 똑같은 패턴이 2, 3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2012년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네.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해서 하차를 했고 2017년도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득표한 것이 21.41%를 득표했어요. 21% 조금 넘게 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였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를 했고요. 그다음 유승민 후보가 6.76%인가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대신분이 41%를 얻었고 보수와 중도 보수 후보의 표를 합계를 하면 52% 정도가 됩니다. 어쨌든 보수 분열의 책임들을 나눠지고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은 뭐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그 말을 당선되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다. 예. 그다음에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반쯤 번복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네. 네. 제가 볼 때 그런 식의 발언들은 대중정치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박빙의 승부로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져갈 수 있는 3, 4%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예. 본인도 그걸 계산하고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대선 출마를 둘러싼 단일화 논란이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예. 그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뭐 완주를 말합니다만은 출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네. 예. 근데 단일화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단일화는 네, 대상은요.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완주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완주를 안 하고 단일화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안철수 후보인가요? 네. 예.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는 단일화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완주를 할 테니 단일화 안 해주면 완주하겠다 이렇게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분이 무슨 그 뭐 출마병이라는 얘기도 뭐 다른 데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단일화 전문 정치인으로 뭐 거듭나는 게 아닌가. 매번 어떤 선거만 되면 본인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 어기고 예. 뭐 국민이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이 필요해서 내가 나왔다 하면서 출마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좀 실망스러운 건 저번에 서울시장 선거 오세훈 지금 시장과 할 때도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국민 앞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에이 또 나올 거다. 그럼 안 믿는다. 했는데 또 그걸 지켜요. 안 믿는 거. 이게 본인이 신뢰스럽지 못한 정치인이란 걸 입증을 하시고 자꾸 완주지를 던지면서 단일화하자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분명한 건 안철수 후보가 나오는 것은 솔직히 저희에게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자대결에서 4명 정도, 5명 정도 나오게 되면 예. 저희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보수 측면에서는 단일화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자대결에서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서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자 대결은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지만 만약에 단일화하면 불리하다 그런 말씀으로 1대1로 받아들여지나요? 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심상정 후보도 나왔잖아요. 네네. 심상정 후보는 계속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는 더 완주 의지를 표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단일화 문제는 좀 논의를 해야겠지만 예. 심상정 후보든 아니면 양당 체제에 대해서 이제 불식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네. 솔직히 단일화 자체는 가치와 철학이 맞아서 어느 정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되지만 예. 정치적인 어떤 수치, 정치적인 압 자체는 좀 그러게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단일화 문제는 좀 더 숙고할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서 한 11월, 12월 정책적인 의제들이 던져지고 서로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런 단일화 부분들은 정치적 개선보다 어떤 가치 철학 부분에 있어서 맞으면 예.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측면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이제 출마를 합니다. 그러면 김동연 전 부총리,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이렇게 이제 다자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세 분의 영향, 효과는 어떻게 대선에 미칠까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주를 할 거라고 아, 봅니다. 네. 심상정 후보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총선 전에 그 공수처법하고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개정 때문에 민주당이
4+1을 할 때 그 정의당이 그 적극 참여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시가 확 꺾였거든요. 네. 확 꺾였고 그 때문에 그 심상정 의원이나 지금 정의당 관계자들이 당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의 1년 넘도록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와 다시 단일화를 한다면 정의당 당세는 또 꺾일 거다. 그래서 그분들은 선명성을 유지하는 게 지금 지상의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안 할 거라고 보는데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독주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당내 기반으로 보나 그분은 당내 기반도 지금 비례대표 세 분밖에 없고요. 네. 대중정당으로서 틀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진보 성향을 드러냈을 때는 호남에서 득표를 했고 예. 그분이 중도 보수 성향을 드러냈을 때는 그 표가 확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행보 때문에 특정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정치의 기술로 난국을 돌파하려고 할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마크롱의 앙마르슈를 벤치마킹해서 가고 있는 행보를 볼 때 네. 이번 대선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정당 활동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 입지가 달라서 한 길로 가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